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챙긴 돈은 고작 2만 6천 원에 불과했는데요. 이 인물이 검거된 후에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빛은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김대두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김대두입니다. 오늘 김대두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홍은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대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김대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김대두, 1949년 10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간 전라남도,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17명을 살해하고 여성 3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살해된 피해자는 3개월 된 영아에서 70살이 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었는데요. 김대두가 17명을 살해하고 손에 쥔 것은 고작 현금 2만 6천 원, 고추 15근, 쌀 1말 등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 김대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1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30년간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됐는데요. 권일용 교수나 제가 9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후에 계속 이 사건이 보도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 보세요? 이 사건은 사실 뭐 보도도 있었지만 그 프로파일링을 공부하면서 상당한 케이스 스터디도 했었던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 근대사에 나타난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흔히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배경을 설명할 때 보면 뭐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예.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김대두가 이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풍기는 그런 이제 그 진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 당시만 해도 비교할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홍은주 교수, 지금 권일용 교수께서 설명하신 게 물론 개인 김대두의 어떤 범인으로서의 이유와 특성도 있겠지만 그 시대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70년대 우리 시대상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네. 1970년대라고 하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또 정권을 잡은 어떤 군사 독재도 조금 느슨해졌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청년들의 어떤 억압되어 있던 욕구나 이런 저항들이 이제 대학가를 통해서 분출되는데 생각해 보면 뭐 통기타, 뭐 청바지, 그죠? 예. 그리고 향락의 문화, 그리고 뭐 어떤 태폐적인 장발 뭐.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이 이런 문화를 좀 주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네. 같은 또래의 어떤 공장 노동자라든지 뭐 어떤 비슷한 또래의 전과자들이라면 이들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아하.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김대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폭력으로 교도소에 이제 복역을 했다가 출소했을 때 네. 뭔가 좀 잘 해보고 싶었지만 전과자라는 그런 낙인, 차별 때문에 낙인이 찍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차별에 대한 분노로 네. 범행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차별이나 낙인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과자라고 누구나 다 범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상황에 있다가 누구나 이런 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진 않죠, 분명히. 네, 그래서 김대두는 결국에는 뭐 자신의 분노를 그 살인으로 범행으로 표출한 어떤 좀 미성숙함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김대두 살인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김대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전무기를 죽인 건 우는 소리가 귀찮아서이다. 처음 살인하고 나니 그 후로는 사람 죽이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 내 깡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네, 김대두는 주로 외딴 집, 뒷산에 사는 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노인들과 여성, 아이들 등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뭐 이렇게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김대두는 더 심하잖아요. 권일용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가 보면 그 연쇄살인범이다 이러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뭐 공격이나 공격의 방식, 그 다음에 피해자를 뭐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범행이 실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대상이 자기가 가진 분노의 어떤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지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범죄 김대두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어떤 정신적인 아하. 그런 망상이 좀 개입되지 않았는가 망상. 하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네. 굉장히 현장이 혼란스럽고 또 그 자기 범행에 대한 자신감을 지나치게 많이 드러낸 아하. 그런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권일용 교수는 이제까지 뭐 1,000명이 넘는 강력범죄자 면담해 오셨고요. 특히 연쇄살인범은 다 만나봤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 네. 현장을 벗어나잖아요. 근데 김대두는 아기가 우는 소리가 귀찮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유영철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훨씬 더 뭐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뭐 둘 다 예. 잔혹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장이 이제 네 번째 사건 현장이었었는데요. 예. 아기가 이렇게 울지 않고 이불에 좀 덮여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예. 이것은 이제 우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죠. 범행을 저지를 때는 자기들도 긴장하고 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 그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과 더불어서 아이의 목숨조차도 아하.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썼다라는 이런 점에서 네.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아하. 추정이 됩니다. 예, 아기까지도 도구나 그냥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 그렇죠.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진단을 권일용 교수 해주셨고요. 홍은주 교수, 이 김대두의 범행 양상을 쭉 보면은요, 물론 스스로가 혼자서 거의 대부분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교도소 동기라든지 또는 전과자들을 찾아서 함께 범행하자 이런 제안을 한 이런 흔적들이 꽤 보입니다. 네. 이런 일들은 그래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그 교도소라는 곳의 어떤 순 기능은 교화일 수 있겠지만 바로 역기능이라면 네. 그들끼리는 학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출소 후에 범행을 공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그 성북경찰서에서 검거했던 아파트 절도 그 공범 5명 일당을 검거를 했었는데 네. 전국을 무대로 삼으면서 26차례 정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기금속을 어허. 예, 절취 광취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5명이 다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사이였고 아. 그 이제 출소 후에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절도 강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공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 네. 반대로 또 살인 범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연쇄 살인 같은 경우는 네. 더더욱이나 단독 범행이 많은데 김대두의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떤 공범의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공범을 제의하다가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살해해버리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쇄 살인의 공모라기보다는 어떤 당시에 어떤 목적이 맞아서 잠시 같이 했다가 또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헤어졌던 이런 아니면 또 그걸 거절하니까 아하. 살해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네. 그 절도 범행을 공범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 공 교수 그 유영철도 그랬잖아요. 살인은 살인대로 저지르고 절도는 절도대로 따로 저지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남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이 연쇄살인범들이 보면 하나의 행위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뭐 성범죄도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금품 예. 절취나 강취가 반드시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 홍은주 교수, 이 김대두는 55일간 전라도, 서울, 경기도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 17명을 살해했는데요. 네네. 사실 잡히지 않을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잡혔잖아요. 어떻게 예. 잡혔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세탁소에 맡겼던 청바지 때문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네. 그 검거되기 바로 전날에 이제 그 갓 교도소 출소했던 청년에게 공모를 이제 또 범행 공모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 청년이 이제 승낙을 해서 그 자신의 매형집에 재웠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물건을 훔쳐서 도주한 거죠. 그래서 이 김대두가 그 이제 그 공범을 찾아서 네. 결국 야산에 끌고 가서 이제 살해를 하고 입고 있던 청바지를 이제 빼앗아서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아하. 당시에 이제 세탁소 주인이 보기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네. 뭐 친구와 싸워서 코피가 묻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좀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탁소 주인이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네. 이렇게 검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일용 교수, 이 세탁소 주인과 아들의 정말 현명하고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연쇄살인에 이어지는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텐데 권일용 교수께서도 계속 만나봤지만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장 안마사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그게 덜미가 잡혔고 네. 또 정남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바꿔서 주택에 침입했다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검거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김대두의 이 청바지를 맡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범죄가 계속되면서 이 범죄자들은 결국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이제 그만큼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뭐 실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자들이 이제 결국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아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네. 특히 이 임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그러니까 기존에 벌어졌던 자신의 범죄자들을 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난 안 잡힌다 네,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청바지 사건이 범행 장소와 일단 그 자신의 거주지가 멀기 때문에 네. 그 사건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연결짓지 못할 것이다.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안일하게 이제 예. 진행이 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당시에 아까 그 홍 교수가 얘기했듯이 청바지, 낭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이 이것을 결국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은주 교수, 이 김대두의 범행은 정말 끔찍한데 이 사건이 지금 2020년에 일어난다면 정말 이건 커다란 충격을 줄 것 같은데 네네.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일어난다면 이렇게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솔직히 고도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김대두의 어떤 범죄는 분노에 기반해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그러면 네. 경찰 어떤 시스템에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예. 감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12시간 안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하하, 12시간. 만약에 그 시간을 네. 넘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거는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반증을 해주는 것은 최근 5년간의 살인 검거율을 보면은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95% 정도의 검거율을 그 통계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검거된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수사의 인프라라면 살인 사건이 생기면 그 연쇄 살인까지는 허용될 수준이 아니다. 네. 일단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총동원이 됩니다. 형사분들이 예. 총동원이 되고 모든 그 수사력이 그 사건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도로에 있는 어떤 CCTV라던가 예. 어떤 통신 수사 그리고 뭐 증거의 어떤 유류물들 그런 DNA 여러 가지의 어떤 수사 기법들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연쇄 살인은 조금 발생하지 그렇죠. 발생하기 지금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김대두 같은 범죄가 연쇄살인으로 나가진 못하죠. 네네. 당연히. 네, 강도 살인 행각을 저지르면서 김대두가 손에 넣은 건 현금 2만 6천 원 정도, 고추 15근, 쌀 1말, 청바지 1개, 시계 1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겨우 몇만 원을 빼앗으려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권일용 교수, 꼭 돈만이 이 연쇄살인의 동기였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이 사건의 특징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예. 금전적인 취득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아하, 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위 지존파, 막가파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과 상당한 범행 동기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유영철이나 정남기하고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목적이나 동기가 조금씩은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대두는 강도 살인과 미수,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두가 스스로 밝힌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친척과 친구들도 전과자라고 냉대했다.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이 김대두의 말, 앞서 홍은주 교수께서 그 당시 시대 상황 그리고 자기가 섞이지 못하는 그 대학생들의 문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이제 살고 싶었다는 것을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 결국에는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나왔는데요. 네. 비슷한 예가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서울 신정동에서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만나봤어요, 그 범죄자. 예. 당시에 그 범행 원인도 그 당시에 범죄자가 공원에서 쉬고 있었는데 네. 그 길 건너편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그 가족의 단란하고 화목한 이런 모습들이 화가 나서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렇게 살인을 무차별하게 맞습니다.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사람도 네. 전과자였고 네. 18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나와서 냉대받았다, 무시받았다, 네. 전과자라고 차별받았다 이런 네. 것들을 범행 동기로 얘기하고 있었죠. 예,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 또 90년대에도 그 여의도 광장에서 차량 질주로 또 네. 사상자를 냈던 그런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이유에서 사회에 대한 아하. 복수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을 이해하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몽타주의 포인트, 홍은주 교수. 김대두를 보는 포인트 무엇입니까? 예, 제가 본 몽타주의 포인트는 분노의 폭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폭주. 네. 네. 그 김대두 사건의 특성은 응어리진, 응축된 분노의 어떤 폭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아하, 있겠습니다. 예, 협상에서도 저희가 어떤 위기자의 감정의 압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응축된 감정의 압력이 폭발을 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그 고도 위험 자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같은 맥락에서 김대두는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래서- 권일용 교수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김대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몽타주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왜곡된 박탈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곡된 박탈감.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 관계에서 사실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예. 누구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그런 상황에서 박탈감을 오히려 경험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런 박탈감을 통해서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네. 더 하게 되는데 네. 김대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복수의 형태로 이렇게 전치에서 표출한 아하. 그런 그 범행 동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린 시절 김대두는 요금 시비로 구멍가게 주인에게 폭행을 저질러서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원에서 6개월 동안 그 입소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폭행 등의 범죄 행각을 벌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연쇄 살인범이 되게 되는데요. 17명을 살해하고 수감된 김대두는 그 이후에는 다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권일용 교수 어떻습니까? 이러한 김대두의 변천 그리고 수감 이후에 사형 집행 당하기 전까지 소위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다는 보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우리가 사실 이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에서의 고립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 모범적인 수용 생활이 아니고 이미 이때부터 이 김대두는 고립되었기 때문에 네.
고립된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하. 온순하고 착하고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고립이 시작되었고 아하. 그 고립을 통해서 혼자 있고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어떤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인돼서 전파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몽타주의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짚어주신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낙인 효과, 분노의 폭주, 범죄 학습, 뒤늦은 교화, 살인 여행, 왜곡된 박탈감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본 김대두의 이면은 낮은 자존감, 바닷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려 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욕구를 엉뚱하게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 잘못된 접근이었죠. 오늘